안녕하세요.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북과의 부킹타임, 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타이틀을 헌신적인 리더를 선택하라라는 좀 다소 식상하긴 하지만 우리네 인생사의 기본 중의 기본이랄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교양을 쌓은 인문주의자이자 공산주의 혁명가, 흔히 총을 든 간디로 불리우는 호치민은 이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이고, 민족주의, 혁명, 평등, 자유와 유교 윤리 등 20세기 초반에 필요했던 여러 핵심 가치를 한 몸에 지니고 있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코민테른의 요원이자 국제 공산주의 운동 참여자이면서 동시에 베트남 공산당의 창건자였고, 또한 혁명운동의 지도자, 그리고 이 종전 6년 전에 사망할 때까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주석을 지낸 이 베트남 승전의 기획자였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이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그리고 좀 공산당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긴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차이일 뿐이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그의 삶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 베트남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이며 일생을 이 베트남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영웅 호치민, 그 업적으로 베트남 공산당, 베트남 독립연맹 등을 창립했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여 총리와 대통령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이 모국어인 이 베트남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7개 국어에 능통한 우수한 인재였고, 정치와 행정적으로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으며, 외교적으로 이 군사력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제국주의를 실현코자 했던 프랑스와 미국, 이 세계 강국들에게 승리를 거둔 호치민, 이 인물을 이제는 제대로 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살펴보면은요, 이 19세기 말 베트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호치민은 이 최초에는 이제 관리를 양성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 지배국이었던 프랑스에 저항하는 이 민족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사유로 이 퇴학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후 이 잠시 민족주의적인 학교에서 이 교사 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좀 사상계가 일본을 배우자라는 모티브였기 때문에 좀 그들에게 실망하고 학교를 그만둔 뒤 이 서양으로 가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 당시 호치민에게 그 일본에 반대하는 이 반민족이라고 비난하는 동료들에게 그럼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 기뻐하던가 이라며 일본을 무척 경계했고, 이 프랑스나 일본이나 이 다 같은 제국주의적 국가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비록 프랑스에 저항을 했지만 이 서구의 앞선 문물에 이 깊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을 거치면서 이 서양 사상과 과학기술, 정치 체제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은 매우 고단하였으니 하기사 그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호치민에게 그 당시에 누가 제대로 된 이 직업과 교육을 제공해 주었겠습니까? 직업으로는 정원사, 청소부, 노동자, 웨이터, 화부, 기타 등등 당시 기준으로 보아도 이 3D 직업군이었던 업무를 주로 거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 밑바닥 인생을 전전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정치적 시야와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 의식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역시 젊어서의 고생은 인간을 단련시키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후 러시아 혁명으로 이 큰 충격을 받은 호치민은 프랑스 사회당에 입당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활동 중에 이 베르사유 회의에 베트남 대표로 출석을 해서 베트남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좀 글로벌적으로 이 정치적인 유명 인사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외 식민지를 두는 이 제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했고요. 그들은 절대 스스로 식민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때부터 힘을 기르고 무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좀 생각을 굳히게 되겠죠. 이후 사회당을 탈당하고 더욱 적극적인 이 공산당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반제국주의, 반프랑스, 반식민지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프랑스의 탄압은 더욱더 잔인해지는데요. 무차별 살상과 고문 등의 행위를 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나 프랑스 제국주의나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유, 박애, 평등, 평화는 프랑스 자신들이 힘없을 때나 쓰는 말이고요. 자신들이 가해자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는 와중에 시간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프랑스 본토가 히틀러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프랑스령 아래에 있던 베트남의 상황도 급변하게 되는데요. 당시 독일과 손잡은 일본이 베트남에 진출하게 되자 이번에는 일본군에 대한 무장투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와 일본 등의 이 제국주의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력이 큰 이 중국의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본의 패배를 예상한 호치민은 자신의 사회주의 성향을 숨기고 장제스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그의 성향을 의심한 장제스에게 스파이로 오인받고 체포당해서 18개월간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탄생한 작품집이 바로 유명한 옥중서신인데요. 스스로의 인생의 고단함, 개인의 금욕적인 사고, 불의에 항거하는 이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이 주입니다. 결국 이후 오해가 풀려서 호치민은 오히려 어제까지 적이었던 이 장제스와 미국 정부를 설득하고 공식적인 월맹의 세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동시에 군사적 도움도 함께요. 또한 다년간의 외국 경험으로 국제 정세를 잘 살핀 그는 미국이 좀 여러 미묘한 사유로 프랑스, 스페인 등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10분 활용해서 이 미국의 대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아마 이 시기가 길게 지속되었으면 아마도 뭐 베트남의 독립은 더 빨리 이뤄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후 프랑스와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면서 호치민이 이 공산주의 정당의 우두머리임을 미국이 알게 되자 이 미국은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래저래 프랑스는 베트남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피곤한 존재입니다. 그 이후 계속 어려운 시절이 좀 진행이 되지만 마침내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일제히 봉기하여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베트남의 중부와 이 남부 지역은 프랑스의 잔존 세력이 강하였고 이들은 독자적으로 국가를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후 2차 대전이 완전히 수습된 이후 전쟁의 피해를 좀 회복하기 위한 식민지가 다시 필요해진 프랑스는 예전의 베트남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군대를 진군시키게 됩니다. 마침내 프랑스 군대와 이 베트남 군대 사이에 우발적 충돌로 인해서 근 1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인들이 죽게 되자 양국은 즉각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게릴라전과 이 기습작전으로 프랑스군을 괴롭히던 베트남군은 이후 유명한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에 결정적 타격을 주어 협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후로도 이 러시아와 이 중국 사이에서 유연하게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며 국익을 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후일 미국과의 베트남전이 벌어졌을 때도 양국으로부터 이 많은 지원을 얻어내게 됩니다. 다만 그 황족과 지주계층 그리고 친일파와 친프랑스파를 처단하는 과정에서 이 다소 과격한 방법을 많이 쓴 점은 이후로도 흠결로 지적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매국행위나 새로운 개혁의 저항이 매우 심했고, 당시의 베트남은 좀 풍성한 농업지대도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수산업 이외에는 뭐 이렇다 할 자원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서는 이 국민들에게 이 자산을 분배할 필요성이 매우 좀 컸던 시기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은 역사의 오명을 자신이 감수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곡절 끝에 일본과 프랑스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 호치민은 이후 진정으로 강대한 적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이 공산당을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미국이 이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전 세계 최강인 미군은 전쟁 내내 압도적인 병력과 무기의 우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통적인 게릴라전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베트남은 점차 시간이 갈수록 미국에 대해 승기를 점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이 지나고 결국 몇 년 뒤에 베트남은 미국에게 승리하고 자신들만의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호치민은 이 장면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죽을 당시에 몇 벌의 낡은 옷과 구두가 전부였으며 사적인 재산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호치민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무덤을 만들지 말고 시신을 화장하라. 무덤을 만들어 매장하면 인민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고 자신을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자신이 죽은 후 미국과의 전쟁이 곧 끝날 텐데 미국 편을 들었던 남월남의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마라. 모두가 슬프고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의 방식으로 처신했던 것이니 미래를 위해 과거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모두 함께 새롭게 출발하자. 셋째,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와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 선정을 베풀 것 등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한 그의 뜨거운 충절을 나타낸 것인데 불행하게도 이 세 가지는 모두 잘 지켜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와 민족주의를 적절히 활용하여 정치에 활용한 점 등에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 성향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님과 좀 유사하기도 한 느낌입니다. 또한 그는 실용주의자이기도 했는데요. 평생 올곧은 선비풍모의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혁명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소의 피해로 최대의 이익을 내려고 노력했던 점, 공산주의 국가이면서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사적 소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치가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하네요.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치민. 그는 프랑스, 일본, 미국 등 하나같이 강대국들인 이 나라들과의 전쟁 속에서 약소국인 조국을 지키느라 평생 고초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며 사욕을 챙기는 우리의 정치인들이 본받았으면 하는 인물 1순위입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중요도가 계속 커질 베트남에서 가장 먼저 수입해오고 싶은 재화가 바로 호치민이라는 저의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일까요? 일련의 좀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당시에 이제 베트남의 역사와 이 주변 좀 내용은 어땠는지 한번 추가로 보겠습니다. 이 19세기 이전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따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격동의 19세기부터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베트남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프랑스의 세력에 힘입어 응우옌 왕조가 건국되었지만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통상교섭 요구를 거절하고 가톨릭 교도를 박해하자 프랑스는 이를 구실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1862년에 베트남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이후 남부 베트남 3개주, 코친차이나 지방이죠. 여기를 할양받은 데 이어 타이와 미얀마를 제외한 인도차이나 반도, 현재로 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쪽이죠. 이 지방을 식민지화하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베트남 전역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담배와 차, 커피 등의 수출을 촉진할 목적의 플랜테이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프랑스는 이 베트남 국민으로부터의 자치와 시민권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차별 강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려는 베트남인의 독립투쟁도 끊이질 않게 되지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했던 베트남 청년 호치민은 종전회담이 열리던 베르사유 조약에 베트남 대표로 참석하려 했으나 그 참석을 거절당했고, 식민지를 고수하는 자본주의 열강보다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새롭게 탄생한 당시의 소련과 코민테른의 그 기대를 좀 걸게 됩니다. 이후 베트남의 각 계급 사회, 각 계층을 포함한 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국민당이 창당되었고, 같은 해에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추가로 창당되었지만, 동시에 프랑스 식민정부의 감시와 탄압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때까지 베트남에 대한 식민 통치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여기에 추가해서 중일 전쟁이 격화되면서 프랑스뿐이 아니라 이후에 일본 육군은 베트남으로부터 이 국민당 정부로의 물자 수송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 북부에 진주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독일을 움직이게 되는데요. 당시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게 무릎을 꿇은 프랑스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독일의 동맹국 일본군의 주둔을 합의하게 되고요. 베트남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5년 초까지 프랑스군과 일본군에 의한 압박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 정세에 따라 베트남에 잔류하게 된 프랑스군은 베트남인 괴뢰 정부를 세워 사이공을 기점으로 하는 베트남국을 만들게 되고, 이에 맞서 북부 하노이에는 동남아시아 최초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민주공화국 월맹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후 전쟁에 들어간 프랑스와 북베트남은 8년여간 기나긴 전쟁 끝에 앞서 설명한 디엔비엔프 전투를 통해 북베트남의 결정적인 승리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승리를 바탕으로 1954년 제네바 협정에서 호치민은 이 베트남의 유리한 조건에서 휴전 협상을 하게 되고요. 프랑스의 식민 정책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해체로 끝을 맺게 되고, 이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북쪽은 호치민의 북베트남이, 남쪽은 바오다이 황제의 베트남국, 즉 월남이 통치하게 됩니다. 비록 프랑스가 독일에 패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에는 더욱 비중이 컸던 이 세계적인 강대국이었기에 이와 상대하는 호치민의 월맹은 참으로 괴롭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인원과 무기, 물자, 전쟁 경험, 기타 모든 면에서 이 크나큰 열세에 있던 이들이 승리하게 된 것은 그 뛰어난 전술과 단결력에 힘입은 바 크지만요. 지금 생각해도 가히 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월맹은 이후 프랑스보다도 훨씬 큰 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통킹만 사건으로 시작된 미국과의 전쟁입니다. 흔히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죠. 학자에 따라서는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하기 시작한 1959년을 기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이후 1975년까지 계속된 이 전쟁은 민족적인 이 공산주의자들인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 베트공이
바로 이 베트남 공화국과 싸운 내전의 성격이 있는 반면에 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남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개입하고, 이에 맞서 중국과 북한도 비공식적으로 각각 전투원을 파견하여 북베트남을 지원하게 됨으로써 총체적인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 전쟁은 한국전쟁과 더불어서 냉전 기간의 대표적인 전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결국 이 반전 여론과 이 불투명한 전세에 미국은 결국 휴전협정을 맺고 베트남 전역에서 퇴각하게 되지만,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그리고 베트남 해방 전선은 전쟁을 계속하였고요. 사이공을 북베트남군이 점령하고 남베트남 정부 대신에 임시혁명 정부가 세워지면서 마침내 그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을 포함한 베트남인 15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였고요. 미군 또한 사망자 6만 명,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참전한 군인도 공식적으로만 5천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미군이 사용한 각종 무기와 화학약품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자녀들이 장애를 갖게 되는 사례가 속속 집계되고 있고,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는 등 그 후유증은 수십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죠. 바로 이 베트남 전에서의 한국군의 좀 여러 내용입니다.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베트남 전쟁 당시 이 전투 병력이 모자라게 된 미국은 당시 한국에 주둔해 있던 이 미군 중에 일부를 빼서 베트남에 파병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여러 면에서 북한의 열세였던 대한민국은 이 미군이 빠져나가 이 전력의 공백이 생겨 이후 벌어질 북한의 침공이 좀 두렵게 되는데요. 이를 좀 무마하고자 박정희 정부는 미군 측에 먼저 우리가 대신 한국군의 병력을 보내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미군도 당시 명분 없는 전쟁을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동맹군이 하나라도 많으면 좋은 상황이었죠. 미군도 이를 승낙하고 이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육군 수도사단 맹호부대였죠. 그리고 해병대 2여단 청룡부대, 이쪽에 전투병력을 보내고 뒤이어 육군 구사단 백마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좀 육군의 수도사단만 보내려고 했었다고 하는데요. 해병대 측이 이 참전 의사를 강하게 표명한 데다가 당시 파월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도 해병대도 전투 경험을 갖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상부의 건의에서 결국 해병대의 파병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한국군의 활약을 본 미국에 의해서 구사단의 추가 파병이 이루어지게 돼서 결국에는 5만 병력 규모의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요. 1973년까지 약 8년에 걸쳐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월남전 파병 결정 당시 이 미국이 단순히 전황이 안 좋아서 주한미군을 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국에게 좀 모조리 외면을 받았기에 한국을 압박해서 좀 동맹군의 좀 군대를 좀 뜯어낸 것이다 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 중에는 이 미국의 압박을 받은 만큼 그 당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할 수 없이 파병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요. 당시 여러 상황을 보면은 국내 여건상 박정희 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파병을 했다는 그런 중론이 우세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죠. 이제는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베트남 전에 투입되었던 이 병력과 장비 그리고 물자, 이 기본 전비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전쟁 중에 이 미국 행정부가 교체되면서 후임 국방장관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의회 승인 없이 유럽 주둔군 등 타 지역에 투입되어야 할 물자와 자금까지 모조리 베트남에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한가하게 한국의 사정을 봐줄 시기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한국군 일부가 가지 않았다면 미군의 상당수가 베트남으로 보내졌을 거라는 얘기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한미군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한번 빠져나간 병력이 다시 돌아온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군부 세력이 미국의 지지를 획득해서 보장받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이 시간이 갈수록 좀 설득력을 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1961년에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 박정희가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원한다면 병력을 월남에 먼저 파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내용들의 좀 증빙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되면 중국과 소련을 자극할 것이라 우려했기에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대신 미국 정부는 이 경제 원조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군사 정보를 승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3년 이 국민의 직접 투표로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누르고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마침내 제3공화국이 출범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월남전 상황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미국의 입장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1965년 2월에 케네디를 승계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은 이 박정희를 미국으로 추가 초청해서 이 성대한 퍼레이드까지 해주면서 한국군의 전투 병력을 추가 파병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죠. 이 린든 존슨은 1개 사단급의 병력을 우선 증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군 장비의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이때 뭐 태권도 교관단이나 일부 비전투 병력 일부는 이미 베트남에 파견되어 있던 상태였죠. 즉 베트남 파병이 실제 이루어진 것은 결국 미국의 요구 때문이었고 외교, 경제, 국방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던 당시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설이 뭐 좀 높게 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부 세력이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한 본인들의 보신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팔아먹었다는 식의 주장은 뭐 아무래도 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수는 있지만 당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하고 좀 편파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더구나 실제 파병이 이루어진 시점은 이미 박정희 정부가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이후였기도 했고요. 하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군부 독재 정권의 좀 정당성이 대단히 취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요구 이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는 할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공화국의 이 여러 좀 안 좋은 실상을 알지 못한 그 당시 국민들에게 파병의 명분은 좀 충분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남베트남은 어쨌거나 냉전기에 한국과 같이 반공을 표방했던 나라였고 당시에 남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서로 대사관까지 두던 수교국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한국이 동남아의 좀 대한의 제국, 태극의 동맹국 이런 것을 건설하기 위해 파병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외교 관계가 있는 동맹국에 원군을 보낸 것이다 라는 이런 좀 주장을 내세우기가 편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불과 10여 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의 공격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적화 통일이 될 뻔했던 대한민국이고 보면은 지금과는 많이 분위기가 달랐겠죠. 자연스럽게 남베트남인들을 이 북베트남의 이 공산당에게 핍박당하는 선량한 민주주의자로 언론 플레이하기도 쉬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당시 실제로 정부와 대다수 언론 매체들도 이런 방향으로 좀 여론 유도를 했고요. 음 10여 년 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북한에게 당해봤으니 뭐 "안 그런 게 이상한 것."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미국이 우리를 한국 전쟁 때 도와줬으니 이제 우리도 미국을 도와주자." 뭐 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공산주의자의 야욕으로부터 지켜주자." 뭐 이런 주장이 전반적으로 깔리게끔 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뭐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뭐 하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된 이후에 결국 미군은 베트남전의 한창 중에 한국군이 참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병력을 빼내서 베트남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는 리처드 닉슨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었고요. 당시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미 7사단을 빼버렸고요. 어 총 병력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감축이 되면서 주한미군의 수는 역대 최저인 3만 7천 명 수준으로 줄어버렸었습니다. 이는 당시 월남에 가 있던 한국군 4만 6천 명보다도 적은 숫자였고 이에 박정희는 당시 경로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을 성토하는 담화를 발표하려다가 그러면 미국도 박정희 유신 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는 이 미국 대사의 말에 결국 철회하게 되는데요. 참 박정희 국민에게는 강하고 미국에게는 약했네요. 음 현대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미국이 베트남의 이 혼란한 상황에 이 충분한 지정학적, 역사적 검토 없이 이념 논리로 이 전쟁 개입을 결정한 것은 분명 실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북베트남이 이 중국과 프랑스를 경계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북베트남을 포섭하기보다는 배척하기만 하였고요. 또한 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맹목적으로 믿고 이 외교적 해결을 보려는 내용보다는 군사적 해결을 선호한 결과 역사적인 미스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뭐 그렇기에 이제 베트남전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평가는 이 냉전 체제의 대리전으로 이 빚어진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겠죠. 결국 이 전쟁으로 수많은 남북 베트남의 이 국민들과 이 미군 그리고 한국군을 포함한 동맹군이 사망을 했고요. 그 후유증은 부분적으로 아직까지도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배경은 이렇게 되었고요. 그러면 당시 한국군은 그럼 잘 싸웠는가? 뭐 그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한국군의 대우는 이 보급과 수당 면에서 미군은 물론이고 다른 참전 연합군에 대해서도 이 좋지 못했는데요. 비슷한 경제 사정이었던 태국군보다도 그 처우가 매우 이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군의 9대 1을 능가하는 25대 1의 사상자 교환 비율을 기록했고요. 뭐 놀라운 수준이었죠. 이 전쟁 후반기의 작전에는 거의 100대 1의 교환비를 보여주는 이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베트콩 및 북베트남 내부에서는 확실히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그리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아닐 경우 절대로 한국군과 싸우지 말고 피하라는 식의 명령을 내린 정황도 꽤 된다고 하고요. 한국군의 용맹함은 뭐 이처럼 동맹군들 사이에서도 좀 널리 알려진 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비나 신체 조건상으로 보면은 미군보다 활약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 도리어 정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평가가 좀 상당히 올라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이 피값을 좀 받아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진 않지만 매우 아쉬운 부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당시 한국군의 성과가 좋은 이유, 잘 싸운 이유로는 첫째로는 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서 갔고요. 이 둘째로 해방 이후부터 이 지속적으로 빨치산 토벌 등 대게릴라 전투에 상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좀 파월 한국군은 민심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었고요. 대민 작전과 지원에도 이 큰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사실인데요. 그로 인해 전투병으로서의 명성보다도 이 분야에서 더 널리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베트공을 상대할 때에 필요했던 이 대게릴라전은 사실상 이 적의 좀 민간인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기반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 대부분인데요. 한국군의 경우 이 민심 이탈부터 방지하였으므로 한국군이 이 상대적으로 전공이 높았던 데는 다 이러한 이유가 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한국군과 이 베트남 사람들의 좀, 좀 신체적인 좀 유사성이라던가 이 기타 부분에서 아무래도 미군보다는 이 작전을 수행하는 데 여러모로 유리했던 점이 사실이었죠. 한국군의 이러한 베트남전에서의 무용담은 이 군사 정권 하에서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주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외하고 당시의 시대상 가장 희생이 많고 위험한 곳에 총알바지 형식으로 차출되었던 것이 사실인 이 한국군이 베트남전 사상자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것 하나만으로 한국군의 이 전투력 자체는 상당 부분 검증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 상황을 보면은 중복으로 파병된 병력을 포함해서 8년간에 걸쳐 비전투 병력까지 포함하면 총 병력은 30만 명 정도였고요. 네, 전쟁 기간 동안은 상시 5만 명 정도의 군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5천여 명 가까이가 전사 실종되었고 7천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의 수치상으로만 보아도 이 엄청난 전투와 전쟁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의외로 베트남 정부나 국민들이 한국에 별 악감정이 없다는 인식들이 많은데 좀 놀라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혀 교류가 없던 뭐 아프리카나 동유럽의 어느 이름 모를 국가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입히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피해 주장자들이나 인권단체, 진보단체 등을 통해 강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직도 그 당시의 생존자들이 많아서 이 당시 한국군의 잔인함, 이 전쟁 중에 벌인 잔혹한 결과물들, 한국군이 남기고 간 이 현지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나온 라이따이안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는 아무런 조치나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제가 우리에게 한 만행은 잊지 않으면서 우리가 베트남에 한 일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역사가 그랬던 거지.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인데 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정도로 넘어가는 이중성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변명 같지만 당시 월남파병 한국군이 한국 정부에 의해 참전 기간 중에 대민 진료 352만 건, 식량 약 2만 톤, 의류 약 50만 점, 농기구 6,500대, 가옥 및 교실 3,400동, 교량 130여 개, 도로 400km, 태권도 보급 90만 명, 뭐 기타 공연 총 1만 회 등 평정 사업과 동시에 많은 대민 사업을 펼쳤던 점도 사실이기에 일방적으로 뭐 잔혹무도하게만 했다는 것도 사실과는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병을 주고 병을 고쳐주는 약을 줬다고 그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겠죠. 뭐 당시의 상황상 우리나라도 결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요. 일방적인 가해자라고 불리기도 좀 뭐한 것도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베트남 사람들을 대하거나 베트남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면은 예전의 일을 기억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의 공포, 두려움, 타국에서의 외로움, 뭐 이러 적군에게의 잔인함과 민간인 여성 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베트남에게 우리가 끼친 이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과거를 부디 잊지 말고 베트남을 더욱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면은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베트남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결국 모든 것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베트남 전쟁의 이 북베트남의 상황은 이 비즈니스의 예로 보면 최악의 조건에서 이 컴퓨터 수리 기업을 물려받아 세계 최강인 애플 아마존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호치민 자신의 능력이 훌륭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를 믿고 따르는 국민들이 똘똘 뭉치고 협력해서 세계 최강 미국을 이긴 것입니다. 그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제가 만나본 많은 한국의 좀 리더나 CEO들, 기타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강조하지만 그 자신이 소의 희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는 유능하지만 냉혹했고 친절한 듯 보이나 매정하고 잔인했습니다. 직원들이나 수하들에겐 정직과 성실, 신용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습니다. 정치인들과 리더들은 이러한 면에서 비슷한 성향이 있는 듯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입으로 국민과 회사를 위해 이 힘든 자리를 맡았다고 외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회사를 위한다면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 대의를 위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면 될 일이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 말고도 그 자리의 역할을 할 사람은 많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건만 국민과 회사가 불렀다고 소리 높입니다. 그 자신이 잊혀질까 두렵고 성공하지 못할까 봐 무서운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아야 하겠죠? 저는 업무적으로 막히거나 어떤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삼국지를 다시 일독해 봅니다. 사실 뭐 누구나 아는 내용이지만 삼국지 안에는 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대부분의 것들, 정치, 사회, 그리고 개인 간의 우정, 애정, 뭐 문학, 뭐 병법, 군사, 뭐 등등 이 사람이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이 대부분의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특이한 점을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이나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읽었던 삼국지는 유비관우 장비의 영웅담이었고요. 청년기에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창업을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이 벤처 기업가들의 성장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는 삼국지는 어릴 적 선과 정의의 대명사였던 삼국지의 실질적 주인공 유비의 사기극이라는 생각입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인수되는 M&A를 예로 들어보죠. 적대적 합병이 아닌 우호적 합병이고 두 회사의 경영진이 모두 우수하다고 할 때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인수되는 기업의 CEO와 약간의 핵심 임원진만 물러나고 대부분의 임직원과 회사 자체는 그대로 인수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통합기간을 거쳐 그 두 회사는 결국 한 회사가 되는 수순을 밟게 되죠.
뭐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삼국지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촉한 정통론에 입각해서 쓰여졌지만 당시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 삼국지 위초고 시대의 실제적인 주인공이자 강자는 단연 조조입니다. 조조는 실제로 여러 차례 이 유비를 휘하에 두기 위해 제안과 회유를 했었지만 정작 자신이 이 리더가 되고 싶었던 유비는 이를 피해가죠. 터놓고 이야기에서 유비가 뛰어납니까? 조조가 뛰어난가요? 관우 장비의 전투 능력이 과연 조조 휘하의 하후돈, 하후연, 장요 등의 장수보다 강할까요? 군사적인 능력을 봐도 유비는 이 제갈공명과 방통 말고는 이 그 클래스에 다른 이가 없었지만 이 조조는 순욱, 순유, 정욱, 곽가, 가후 등등 이 보유 인력 이 숫자의 자릿수가 달랐습니다. 이 조조는 끊임없이 이 중원을 넘보는 북방 세력을 견제하면서 국경 수비군의 역할까지 했지만 유비는 그저 권력을 노리는 지방의 군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비 재임 시기의 전쟁들, 그리고 유비의 사후 제갈량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 일으키는 이 대규모 병력에 징집되는 이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유비나 조조나 누가 군주가 되든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유비가 조조의 땅을 빼앗는다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세금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면 그 땅을 뺏었다고 참전한 유비의 병사들에게 화끈한 농공행상이 주어지겠습니까? 칭찬받는 건 이름 높은 대신과 장군들이요. 잃는 것은 병사들의 생명뿐입니다. 목숨값으로 돈 몇 푼 받아들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총과 대포 등의 원거리 무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육박전으로 칼과 창, 도끼 등으로 벌이는 전투는 얼마나 무섭고 잔인했겠습니까? 내일 전투를 벌이는 병사들은 새벽동이 트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이름 모를 병사의 가족들은 누가 위로할 것입니까? 이 사서에 보면 그나마 조조는 자신을 위해 죽어간 병사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원호제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그들이 안타깝다며 그의 전매 특허인 크게 울어주기 한 번으로 끝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장군들과 기타 VIP들을 위한 연회를 베풀곤 했죠. 그나마 유비가 덕이 있고 부드러우며 인자한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 사서에 일치된 의견입니다. 아마도 상당히 괜찮은 인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인간적인 매력이 높았을 것입니다. 유비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다른 일반적인 군주, 제후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부당하고 억울한 벌을 받는다고 여길 뿐입니다. 결국 이 한마디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 이 긴 내용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당신이 리더를, 당신과 함께할 사람을 고를 때는 헌신적인 사람을 선택하기 바란다. 이라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 직업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취미도 있고 해서 보통 사람이 평생 만나는 사람의 이 몇 배를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짧은 시간 상담한 경우도 있고 1대 다수의 만남으로 대면한 때도 있어서 깊게 우정을 나눴다거나 충분히 서로를 알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리더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평판을 조회해 본 결과 능력 있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신적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직과 타인을 위해 스스로를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이상의 대가를 받고 설사 이번에 안 되더라도 넥스트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이 재미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도 비즈니스를 떠나 인생의 승리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 많은 사업 기획서들을 받아보았는데요. 뭐 좀 투자해 달라는 내용인데, 예, 소위 말해서 좀 돈 좀 내라는 내용이죠. 대략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내용을 받아봤는데, 그중에서 그 계획안이 우수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사업의 기본 계획, 재무 및 투자 계획, 프로세스 관리, 제휴와 벌크업, 이후 자금 회수의 엑시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퍼펙트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살펴보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회사나 아이디어는 뭐 아주 넓게 봐도 4-5 개 정도? 그중 2-어 개는 소속 그룹사의 지원을 받은 것이니 사실 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개 정도고, 그 회사들도 사실상 매출액 대비 이익이 없는 뭐 수준이어서 실사를 하기 전에는 모를 일입니다. 뭐 유한회사라 공시 의무도 없고 아무도 그 내막을 알 수 없죠. 결국 대부분의 그 회사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당당하고 멋진 얼굴로 투자해 달라고 찾아왔던 이 대부분의 젊은 사장들은 지금 연락두절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을 일으키고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계획이 아닌 것이죠. 그 실패한 회사들의 창업 멤버들은 회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기도 전에 자신이 리더를 하겠다고, 나는 이 정도 공헌했는데 너희는 왜 그 정도밖에 안 하느냐, 뭐 이런 내용으로 자신의 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이 차가운 바깥 세상에 놀라 다시 이전에 재직하던 회사로 돌아가 버린 경우, 뭐 이런 등등이 대다수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지만 또한 이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합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로 멋진 사람과 함께 멋진 일을 다시 하면 되는 것이죠. 실망하지 않고 신용과 의리를 지키며 꾸준히 나를 이끌고 밀어줄 멋진 리더, 멋진 동료를 찾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내용이 쌓여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시작하는 헌신적인 사람과 동료와 리더를 찾아 그와 함께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며 다른 이에게 헌신한 리더, 그를 찾는 데 성공하여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성공에 가까워져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